제 손에 들린 통장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내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노후 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인출기 화면에 찍힌 숫자는 잔인하게도 0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파에 누워 나를 향해 생글생글 웃어 보이던 며느리의 그 미소. 어머니, 비상금 좀 모아두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내 아들의 여자라 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훔쳐간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며느리가 앗아간 제 인생과 법정에서 마주한 그 추악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하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노년의 삶이란 조용하고 편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그 평안이라는 건 그리 쉽게 오지 않더군요. 아들이 결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지요. 신부 대기실에서 처음 본 며느리는 단정하고 점잖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눈웃음이 참 고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지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삶은 다르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운 눈웃음 뒤에 진짜 성격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청소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으면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쉬세요. 하며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의 아침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설거지거리가 쌓이기 시작했고 빨래 바구니에는 옷이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야, 이건 언제 정리하니 하고 물으면 조금 이따 할게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는 대개 하루 이틀이 지나야 오더군요. 며느리는 그 사이 컴퓨터 앞에 앉아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울 때면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이렇게 하는구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며느리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청소기 돌리시면 손주가 놀라요. 그 말투가 부드러웠다면 몰라도 그날따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들의 가정일에 괜히 말 섞지 말자. 한마디가 불씨가 된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한숨이 늘었지요. 며느리는 스스로를 전업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늘 그렇게 말했지요. 나도 이제 완전한 전업주부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며느리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했습니다. 그 속에는 자부심이 아니라 어딘가 비꼬인 자기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전업주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느긋했습니다. 아들이 출근을 준비하며 거실을 오갈 때에도 며느리는 이불을 걷지도 않은 채 침대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출근길에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하루를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커피를 내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의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물때가 잔뜩 낀 접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들을 보고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곧장 거실 소파로 가서 눕더군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소파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위에 몸을 반쯤 묻히고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홈쇼핑 화면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루함과 권태가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 집안에는 부엌에서 끓는 국물 냄새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잡을 줄 알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모아둔 돈이나 비상금이 없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 끝에서 국물이 떨어져 그릇 가장자리를 적셨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걸까? 잠시 숨을 고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신이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주식을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며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생활비가 모자라서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 사람에게 그런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나는 그런데 돈을 넣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자주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지갑을 꺼내거나 통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갈 때면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명확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눈빛,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몇 해 전부터 노후연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그 돈을 조금씩 아껴서 남겨두었습니다. 손주 학용품을 사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그 돈에서 꺼냈었지만 대부분은 다시 채워 넣으며 살았습니다. 그 통장은 제게 마음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아들에게 손 벌릴 일 없이 조용히 늙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통장이었지요. 그래서 며느리의 질문이 더 날카롭게 와닿았습니다. 마치 내 비밀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던 제 노후 자금,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은행에 같이 가겠다고 본인도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같이 다녀오면 시장도 들를 수 있으니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은행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였으니까요. 은행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자연스레 제 옆에 섰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구 앞에서 통장을 꺼내고 기계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찰나 시선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며느리가 무심한 척 제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내 번호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서랍 속 깊은 곳, 옷가지를 조금 옮기고 숨겨두었던 통장. 어느 날 밤 확인해 보니 항상 세로로 곱게 세워두던 통장이 그날따라 가로로 눕혀져 있었고 표지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들자 아주 미세하게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같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정리했을 때 기계가 뱉어낸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며느리 설마 하던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곧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던 불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세상은 갑자기 낯설고 무겁게 보였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그녀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제게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고도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묵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내 통장에 손 댄 게 너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는 억울하다는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직원에게 사건을 접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통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며느리라고. 말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노후를, 내 믿음을,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지 않은 날 그녀는 제 통장을 들고 ATM 기계 앞에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통장을 손에 쥐고 있던 그 장면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디서도 그 밝던 웃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 끝을 움켜쥐며 그녀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연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자신의 장롱 속 겨울 코트 안감에 꿰매어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멈춰 선 듯했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많은 돈을 훔쳐서 쓰지도 않고 숨겨두었다니 그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악의와 탐욕이 섞인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 이후 집안은 갑자기 소리를 잃은 듯 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식탁 위의 밥그릇은 항상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했다고.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관계가 정말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텼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잘못된 사람을 들여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눈물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나무는 연두빛으로 물들고 따뜻한 바람이 다시 집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되찾은 돈이 찍힌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그 숫자들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묘한 안도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한 줄의 숫자에 담겨 조용히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통장을 더 이상 깊이 숨기지 않습니다. 빛이 스며드는 자리,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조심스레 두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돕고 손주는 할머니 밥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야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저와 아들 그리고 손주는 이제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연이 혹시나 지금 말 못할 가족 문제로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듯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제 남은 생도 굳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손주가 다시 찾은 이 평범한 행복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세상 사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부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